안녕하세요. 잠꼬대임이야. 이번 편은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의 엄마의 말뚝을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읽은 박완서 작품은 그 많던 싱어는 누가 다 먹었을까 였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작가가 밝혔듯이 소설이라기보단 수필에 더 가깝거든요. 작가 자신도 이거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 싱어, 그 많던 싱어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근데 이제 그게 작가의 유년 시절 얘기라면 그 산이 정말 거기에 있었을까는 작가의 청년기, 6.25 전쟁 중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허구가 끼어들었을까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 작가가 밝혔듯이 이 둘은 작가의 자전적 소설이라는 점을 전제했을 때 이 두 작품은 소설을 읽는다는 느낌보다는 역사를 읽는다는 느낌에 저는 더 가까웠어요. 저는 이 두 작품 먼저 읽고 엄마의 말뚝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기본적으로 픽션으로만 읽히기는 쉽지 않았어요. 엄마의 말뚝과 싱어 뭐지? 그 많던 싱어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리고 그 산이 거기에 있었을까? 하고는 겹치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서 엄마의 말뚝도 사실 많이 소설이지 꽤 많은 부분이 실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엄마의 말뚝도 소설을 읽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런 느낌보다 역사 공부를 한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옵니다. 역사라기보다는 뭐라고 그래야 할까? 역사 속에서 어떤 이름 없는 개인들이 겪는 경험들 있잖아요. 야사라고 할 수 있겠죠? 마치 이제 역사라는 담임 선생님이 숨겨놓은 작은 보물을 찾아다니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 설레임의 느낌. 일상적 소풍을 온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즐거운 소풍은 아닌 것 같고, 약간 먹먹한 여운과 함께 돌아오는 그런 소풍길인 거죠. 왜냐하면 박완서 선생의 표현이 무척 유려하긴 하지만 이 모든 게 거의 사실일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유려보다는 되게 생생하다는 거에 더 가깝습니다. 특히 이 편에서 그 6.25라는 아픈 역사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비정함의 먹먹함, 이거에 대한 표현은 정말 진짜 먹먹합니다.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엄마의 말뚝은 1, 2, 3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 편의 연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중편이라고 하긴 양이 좀 짧은 것 같고, 중편이라고 해야 되나? 한편의 중편이라기보다는 이제 단편의 연재라고 봐야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엄마의 말뚝 2가 이상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2가 가장 마음속에 깊숙한 그 격정을 남겨준 작품이고요. 전체적으로 소설의 핵심은 말뚝이 뭐냐는 건데,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알려져 있죠. 말뚝은 엄마가 삼은 근거라고 보는 거죠. 1편에서 엄마가 삼은 근거는 현저동이죠. 독립해서 한 가정을 꾸리게 된 최초의 본거지. 2편에서는 엄마의 아들, 즉 작가의 오빠죠. 그게 이제 엄마의 말뚝인 거죠. 2편에서 오빠가. 3편에서는 글자 그대로 말뚝. 묘비 들어서기 전에 임시로 박아놓은 그 이름 적자 새겨진 말뚝. 그게 이제 엄마의 진짜 말뚝, 3편에서의 말뚝인 거죠. 근데 사실 이 말뚝이 뭐냐는 것보다는 다 읽고 났을 때 이 먹먹함이 무엇인가, 이게 소설의 핵심이 되겠죠. 이제 1편부터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다루긴 너무 길 것 같아서요. 여기서 이제 엄마는 박적골, 박씨 양반문 중에 시집와서 남편을 되게 젊어서 허무하게 여윈 사람입니다. 그 남편이 맹장염에 걸려요. 맹장염에 걸리는데 그거를 푸닥거리로 낫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그 옛날 양반들 그 옛날 사고방식,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엄마가 과부가 되죠.
엄마는 이제 고리타분한 양반 제도에 의지를 하면서도 서양의 신문명에는 막연한 동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작가인 딸이 보기에는 이런 엄마가 약간 좀 위선적이랄까? 좀 편의주의적이랄까? 편할 땐 양반 찾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유리할 때 양반 찾는 뭐 그런 기회주의적이랄까? 좀 그렇게 보죠. 그래서 이제 작가가 엄마를 보는 눈에는 한편으로는 이제 연민과 이해가 깔려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반항심과 냉소도 깔려 있어요. 엄마는 딸을 신여성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신여성.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제 경성의 현조동 산동네 터를 잡습니다. 터를 잡은 엄마는 곧 이어서 딸까지 이제 서울로 데려갑니다. 박적골에서 서울로. 딸을 이제 신여성 만들려고요. 거기서 이 딸은 이제 철저하게 고립이 됩니다. 엄마가 친구들을 못 사귀게 해요. 현조동이란 저질 산동네에서 꼴의 양반이라고 이웃들을 무시하는 그런 엄마. 그래서 이제 딸은 막 이제 냉소를 하는 거죠, 속으로. 딸은 친구 하나 제대로 사귀지 못하고 실제로 사는 곳은 사직동 사대문 아니라고 거짓말 연습까지 해야 했습니다. 어릴 때. 엄마는 위장 전입을 해서라도 딸을 좋은 학교에 입학시킵니다. 신여성 되라고. 근데 이제 어릴 때는 딸이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나이 먹고 이제 현재 개발에 들어간 연도동을 바라보면서 그때 엄마의 허황된 꿈을 공감하게 되는 이야기 스토리 구조입니다. 엄마의 말뚝 원은 이제 결국 엄마와 딸의 관계를 이제 한번 들여다보는 건데요. 그게 핵심이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딸은 엄마를 냉소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딸은 엄마의 그 철진한 양반 타령이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런 엄마의 반골기질, 그러니까 이 반골기질에 대해서 양반기질을 말하는 거고요. 그 반골기질을 냉소하면서도 자신이 그런 또 반골기질, 그러니까 이 여기서 반골은 저항하는 기질. 양반이 또 그런 기질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엄마의 반골기질과 자신이 가지는 반골기질. 자신도 그런 반골기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몰랐나 봐요. 딸은 되게 상냥한 일본인 담임 선생님을 향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좋아하고 인기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천사 같은 선생님인데 여기서 나는 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누구나 고루 사랑할 것 같은 선생님 특유의 상냥한 미소가 마음에 안 들었다. 나는 그것이 거짓이란 걸 견뎌낼 수가 있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나를 사랑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가만 보면 이제 작가는 매사가 참 비판적이에요. 확실히 이게 모든 사람한테 있어가지고 통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 비판적인 기질과 피해의식은 서로 정비례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심리는 자신을 주변인으로 인식하는 피해의식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를 타인으로부터 구별짓는 거룩 신드롬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우월적 정체성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게. 사실상 엄마나 작가나 그 엄마의 그 딸인 셈입니다. 열등감과 우월감은 때로 한 뭉쳐는 굴러가지고 세월 흘러가지고 이제 되돌아보면은 이게 열등감인지 우월감인지 구별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 엄마의 반골기질과 딸의 반골기질, 한자는 다르지만 실제적으로 의미는 서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이제 딸은 세월이 많이 지나 엄마의 꿈 중 하나였던 자신을 신여성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든 작가는 개발에 들어간 현재의 현조동으로 이제 과거의 현조동을 이제 되감아 보면서 그때 냉소했던 엄마의 세계관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근데 다른 게 하나도 없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어머니가 세운
60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어머니가 세운 신여성이라는 것의 기준이 되었던 너무 뒤떨어진 외양과 터무니없이 높은 이상과의 갈등, 점잖은 근거와 속된 허영과 모순, 영원한 문박의식, 그건 아직도 나의 의식 내용이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여성은 엄마로서의 막연한 의무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의무가 아니라 욕망이라면 엄마는 자신이 신여성이 되어보려고 할 법도 한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작가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신여성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신여성이 뭔지 모르니까. 경성 가는 기차 안에서 어릴 때 박적고려에서 이제 서울로 이제 이사를 가는 그 기차 안에서 딸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신여성이 뭔데? 신여성은 서울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란다. 신여성이 되면 머리도 엄마처럼 이제 쪽을 지는 대신 희사식가미로 빗어야 하고 옷도 종아리가 나오는 까만 통치마를 입고 뾰족구도 신고 한도 받고 들고 다닌단다 라고 설명을 해요. 여기서 이제 좀 상상을 좀 해보자면 딸이 희사식가미가 뭔지 한도 받고가 뭔지 알았다면 아마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럼 그 좋은 거 엄마는 왜 희사식감이 안 해? 이렇게. 엄마의 양반 기질과 이제 딸의 반골 기질로 봤을 때 신여성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거, 겉모습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존재라면은 아마 이제 둘 다 안 하고 말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이 신여성이라는 게 욕망이라기보다는 의무의 코드를 익히는 거죠.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욕망과 의무를 구별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까요? 뭐 갑자기 장 보드리아르가 생각이 납니다. 나이키를 신는 게 욕망을 넘어서 사회적 의무처럼 되어버리는 상황인 거죠. 네. 조만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것도. 엄마가 밑도 끝도 없이 그리 현조동 저질 동네를 무시했던 건 아닙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대목이 이제 물장수 김서방 얘기인데, 그 시절에는 수도가 안 들어왔고 누군가는 마을에 물을 제공할 사람이 필요했겠죠. 그때는 이제 집들이 돌아가면서 물장수들의 끼니를 대접해주는 문화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말이 대접이지 좀 챙겨주는. 다른 집들은 적당한 수준에서 뭐 국과 밥, 뭐 김치 쪼가리, 뭐 그런 필수적인 수준에서 좀 제공해주는 수준인데, 엄마는 그 물장수 김씨 할아버지에게 매번 전치상 같은 끼니를 대접해 줍니다. 그게 이제 딸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과부인 엄마가 불순한 의도를 품고 있다 라고 딸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빠가 그 딸의 오해를 풀어줍니다. 물장수 김서방은 그 장사 하나로 아들 둘을 전문학교에 보낸 한 사람이라서 엄마가 되게 존경해서 그러는 거라고 말하죠. 엄마는 그렇게 되게 천박하고 그냥 그 의전을 받을 줄만 아는 그런 양반은 아니고 되게 이제 합리적인 선비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시아버지가 박적골에서 부자는 아니지만 긁게나 있는 선비였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를 너무 우습게 봤다는 죄의식이 컸을 것 같아요, 작가가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 대목이 딸이 엄마를 이해하고자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편을 좀 종합하자면 엄마의 첫 번째 말뚝은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서 산 현조동의 괴불마당집. 무슨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괴불이라는 게 이렇게 삼각형 마당을 가지고 있는, 괴불이라는 게 삼각형이래요. 삼각형 마당을 가지고 있는 집인 거죠. 그 집은 이제 옛날에 양반의 자존심을 암시하는 박적골과 이제 대비되는, 엄마가 나중에 이름 석자로 남을 수 있게 된 엄마의 첫 번째 업적인 거죠. 이게 3편까지 다 리뷰하고 할 얘기긴 한데,
보통 우리네 인생을 좀 간략하게 구분한다면은 업적 단계, 그리고 미련 단계, 그리고 반성 단계, 뭐 이런 단계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처음에 막 열심히 살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잃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 되면 이제 다 내딛고 그 2편에서는 이제 오빠의 죽음, 그 도저히 잊을 수 없는 미련, 엄마의 미련이 그 두 번째 말뚝, 이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다음번에는 엄마의 말뚝 2를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